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요, 강양구 기자. 네.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에 전광훈 목사 사랑의 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그 의견가가 전면에 좀 실렸던데. 예, 저도 봤어요. 다 읽어보긴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의견 광고 형식으로 실렸는데 네. 그런 것이 지금 시국에 일간지에 의견 광고가 나가도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제2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신문 광고 사정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수도권 확산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사랑제일교회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의 입장을 이렇게 네. 대문짝만하게 싣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주요 일간지라는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도 참 씁쓸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참 이 글자 수가 많더라고요. 네. 이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요지가 뭔가요? 이 광고에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오. 네, 이 방송을 위해서 다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가지고 역시 강양구 기자님은 다 읽고 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전 안 해봤는데 읽었잖아요. 좀 사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반박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전파 낭비긴 합니다. 하지만은 주요 대목을 좀 반박을 네, 해줘 주요 보세요. 대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뭐 질문 혹은 요구를 방역 당국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비율을 밝혀라. 근데 밝히고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방역 당국이 검사자 숫자와 그리고 그 검사자 중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확진자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산수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리면 확진자 숫자를 검사자 숫자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은 아마 이 광고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방역 당국에서 아예 그냥 비율까지도 밝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0시까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에서 3,263명을 검사를 했고요. 네. 이 가운데 63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630명을 3,263명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19.3이 나오거든요. 거의 20%에 가까운. 네, 2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5,000명 정도를 다 검사한다면 지금까지의 비율대로라면은 1,000명 정도가 확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10%의 비율로 따진다면. 네, 그런데 아직 지금 600명 정도가 600명 정도는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400명 정도가 어쩌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격리가 되지 않은 채 수도권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네. 위험한 겁니다. 지난번 2월, 3월 신천지 때는 전수검사 다 했죠. 네, 전수조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바로 연결되는 대목인데 도대체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확진자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부르고 또 검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감염병 예방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법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 네. 그 검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은 벌금이라던가 혹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규정된 걸 놓고서 왜 방역 당국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만 더 팩트 체크하자고. 네, 하나만 더 팩트 네. 체크하자면은 광고 관련해서. 네,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신천지 교회 때도 다 했지 않느냐라고 최일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구 신천지 교회 때도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도 방역 당국이 검사를 했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방역 당국이 다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대구 외에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라는 가능성은 사실 낮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다 검사를 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 교회가 뭐 우여곡절 설랑설레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 협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혹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방역 당국이 어렵게 설득해 가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인가요? 그분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옥집 그 앞에서 기자회견 겸 해가지고 뭐 사과 멘트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가 공인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정부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지금 공동체에 해를 끼친 게 명확하니까 최소한 수도권의 확산세가 막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신도들의 검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국민 입장문을 이렇게 버젓이 냈단 말이죠. 지금 한 청취자께서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 대국민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입장문 광고를 내보낸 일간지가 도대체 어느 곳인가요? 네, 제1일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1일보가 근데 많죠? 네. 조선중앙 동아일보 생각. 네, 네, 네. 어차피 밝혀질 어차피 것을. 밝혀질 거. 네. 자, 알겠고요. 광양구 기자 이야기 들으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자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288명 늘었습니다. 뭐 어제도 297명까지 추가가 됐었고 지금 일주일 연속 그러니까 7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구 신천지 때보다 저희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훨씬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훨씬 심각합니다. 이제 네 가지 때문에 심각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대구 그리고 대구 신천지 수도권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신천지만 쫓으면 됐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용인의 또 다른 교회, 우리 제일교회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만 두 교회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쫓아다녀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대구는 20, 30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3분의 1 이상이 고령자들이에요. 60대 이상.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고요. 예. 그리고 대구는 전국의 역량을 동원해서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은 이미 수도권에 의료 자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수도권에서 막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수도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 대구가 전국의 곳곳이랑 교류는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예. 근데 수도권은 대구랑도 교류가 있고 영남이랑도 교류가 있고 호남이랑도 교류가 있고 영서지방하고도 교류가 있고 전국 곳곳에 다 교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심해지면 수도권의 유탄이 전국 곳곳으로 뛰어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과 수도권의 그 온상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제일교회 거긴데 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 사랑제일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그 장이동 거기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국 곳곳으로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수도권 곳곳에 사시고 또 이 정강훈 목사가 이제 정부를 비판하면서 막 이름을 날리면서 지방에서도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차를 대절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에도 등록되어 있는 신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8.15 집회를 전후해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숙식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 곳곳으로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제일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3주 동안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축적되면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방역이 철저하지 않았던 어떤 교회에서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뚫리면은 여러 명의 중증 환자들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될 수 그럼 있습니다. 또 이제 병상 부족 문제로도 또 이어질 네, 수가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수도권에서 완전한 2단계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저희 TBS도 실내에서 다 지금 방송 중이라 저희가 마스크는 안 쓰고 네, 있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밖에 PD들이나 엔지니어 다 쓰고 있잖아요. 작가들도 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조만간 앞으로 듣도 보도 못한 그 팬데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쓰나미 수준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강 기자하고 저희하고 했던 이야기 이런 것도 이제 물론 바탕이 되겠지만 이런 거 말고 뭐 새로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팩트들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측을 해서 좀 경기도민들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경각심. 불러일으키고 싶은 차원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3주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8월 13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수백 명씩 쏟아지는 추세가 이번 주말까지도 그 줄어들지 않으면 다음 주말은 훨씬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8월 15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들이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쏟아질 타임이에요. 네, 오늘 영시 잠복기가 2주니까. 네, 오늘 영시 기준으로는 아직 광화문에서 접촉해가지고 확진된 분들은 20명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광화문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마철 끝나고 나서 연휴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전국 곳곳으로 휴가를 많이 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또 놀러도 많이 가시고 분명히 그분들 중에는 수도권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휴가지로 가셨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휴가지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곳에서 휴가를 오신 분들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수도권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진짜 이재명 도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의 쓰나미를 우리가 목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하신 말씀이 맞는 부분이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깜깜이 환자, 또 무증상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지금 조용한 전파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가까운 지인 한 분이 확진을 받았어요. 아니 기자님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최근에는 교류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직접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디서 전파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파 경로를 모른다고 합니다. 네. 감염원을 모른다는 감염원을 거죠. 모르는 깜깜이 예. 환자인 거죠. 근데 그런 이런 분이 환자들이 이제 수도권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런 환자분을 보통 우리가 깜깜이 깜깜이 환자. 환자. 네. 네. 자, 뭐 하시는 분인데요, 친구분은? 뭐 기자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기자. 아무래도 또 많은 취재원들과 접촉을 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다 근데 보니까 아마도 카페나 혹은 패스트푸드점 이런 곳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고 또 커피를 음료를 마시거나 혹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스크를 안 차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파주의 스타벅스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곳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증세는 좀 어떠신지. 지금 중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젊으신 그러면 분이라서. 자가격리 중이세요? 네. 병원에 아니죠.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거죠. 생활치료센터에 네. 입소하셨구나. 이따가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4부에 확진자로 판정되셨다가 완치되신 분을 조금 이따 전화 인터뷰할 예정이라 좀 물어봤어요. 네. 자, 네, 이 기자 코로나19 강양구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극우 유튜버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도 코로나19 확진됐다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하루 종일 화제였었는데 박현 교수였죠. 네네. 부산 47번 확진자 이래가지고 글을 올리신 분. 그 후유증 얘기가 내내 화제였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우시겠더라고요. 네. 뭘 했는지 기억력이 자꾸 좀 떨어지고 피부가 자꾸 보라색으로 변색이 되고 저 속이 또 안 좋아지고. 예. 그래서 이 실제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완치 판정 받은 분하고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부산의 17번 환자였습니다. 김창현 씨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고요. 강양구 기자하고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언제 그 감염이 돼서 언제 입원을 하셨어요? 저는 입원은 2월 23일 날 입원했고 한 25일 정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입원을 하셨던 환자분이시군요. 네. 네. 그 증상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목이 간지러운 정도였었고 입원하고 나서는 몸이랑 머리가 계속 부셔질 만큼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기침, 가래, 콧물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이 고통의 정도를 1에서 10 사이로 표현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최고로 아팠을 때는 정말 그래도 한 6, 7 막 이 정도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어제 계속 부산 47번 환자 박현 교수의 후유증이 화제였었는데요. 지금 김창현 씨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후유증보다는 그 대인기피증 같은 심리적인 후유증 때문에 좀 많이 고생했고, 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나 뭐 대중교통 타기가 조금 힘들다거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조금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후각 기능이 조금 상실하다시피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사실 그 코로나 증상이 평소 독감, 감기 앓을 때하고는 다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독감을 걸린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두세 배 정도 되게 하여튼 더 아팠습니다. 네. 그 독감 그러면 백신이 있어서 이제 하긴 합니다만 독감이나 이제 감기 걸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온몸이 막 춥고 말이죠. 막 네. 아프고 이렇게 누르면 피부 같은데 고열 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거하고 뭐가 또 있어요? 그 코로나 증세를 알아보시니까? 그것보다 그냥 더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거는 그 고통보다는 조금 더 심했다라고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 심한 독감과 증상은 이제 비슷한 항목들인데 네, 고통의 네. 정도가 훨씬 심하셨다는 거죠. 네. 숨쉬기 그러게요. 같으신 건 어떠세요? 숨쉬기. 계속 기침이랑 콜에 그 콧물 가래가 계속 저희를 막고 있으니까 조금 숨쉬기는 힘들었는데 계속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그래도 나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병동에 계셨던 거죠? 네, 병동에 있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초반에 그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저희한테 쓰셨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해열제, 열 내리는 해열제나 기침 못하게 하는 뭐 기침 약들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5일 동안 입원해 계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쯤 지나니까 조금 완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일 동안 병원에 네. 입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25일 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나아가는 것 같다, 이제 치료가 돼가는 것 같다 느끼실 때가 며칠째쯤 됐을 때? 한 열흘쯤 되니까 그래도 이제 잠이 조금씩 덜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밖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회복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까지는 잠도 못 주무시고 밖에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계속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잠만 잤었어요. 잠만 계속 잤다. 예. 잠을 이게
고통이 심해지면 잠에서 깨고 약을 먹으면 다시 자고 이렇게 아. 열흘 정도 지냈었습니다. 예, 그 그래서- 저희가 그 고통스러우셨던 기억을 이렇게 그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이 저희도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전화 인터뷰를 준비한 이유가요.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완치가 잘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 대인기피증과 같은 그런 그 정신적인 후유증 외에 또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좀 기피하는 경우 말고는 신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그 후유증은 없었었거든요. 네. 그냥 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절 쳐다보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계속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교회 성도분들이랑 그 병원 동료분들이 자꾸 어깨 피고 다니라고 하시면서 격려 많이 해주셔서 좀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변 사람들 시선이 좋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냥 조금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먼저였던 네. 것 같아요. 그냥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기 전에 스스로 먼저 약해져서 계속 그렇게 조금 작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그런데 또 혈장을 또 그 와중에 기증을 하셔서 화제가 되셨어요. 그 기증을 네.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희가 입원했을 당시에 원체 초기였으니까 방역 당국이나 공무원분들, 그 병원 의료진분들이 정말 저희 때문에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동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감정을 받은 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혈장이 응급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제가 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없이 그 기증을 결정했었습니다. 네. 오늘 혈장 치료제 이상 임상에 들어가는 거를 승인이 났잖아요, 정부에서. 네. 그 혈장 기증을 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진 않아요? 피를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서는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생기면 연락을 받고 저희가 바로 기증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혈장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다들 운동하면서 식사 잘하면서 몸을 건강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헌혈하듯이 미리 피를 뽑는 게 아닙니까? 네, 그냥 몸의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바로 뽑고 그거를 혈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바로 채취를 한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러면은 혈장에 기증에 동의한다, 동의서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나는 혈장 기증할 때까지 건강한 몸을 컨디션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 오면 바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서였어요. 저는 그 예. 헌혈 약속하듯이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그렇군요. 아직도 코로나19 만만히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직접 네. 겪어본 분으로서 그런 분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셋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고 사실 아직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저 있을 때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이게 모두 함께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고 정말 국민들이고 의료진분들이고 정말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직업이 간호사시라고 들었는데요. 또 이 네. 가장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와의 그 전투의 최전선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주변 의료진들에게도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들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정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동료 의료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음을 진짜 확신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지금 부산에 계신 거죠? 네. 예, 김창현 씨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2월 말에 입원하셔가지고 25일 동안 입원하다가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창현 씨하고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아까 같이 입원했던 분들 중에서 후각이 둔해지시는 후유증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후각이나 미각 상실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후유증 중에 하나입니다. 아, 심지어는 영구적인 후각이나 미각 상실을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리고 또 뭐 방송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치명적인 후유증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고령자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경증을 앓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런 후유증들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그러니까 한번 말이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예. 전화 연결하셨던 김창현 씨가 이제 부산 17번 환자시고 어제 부산 47번 환자는 박형 교수님, 교수님이시고 네네. 두 분이 또 다 다르잖아요.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마다 네. 다 다른 것 같고. 네, 워낙 증상이 다양하고 예.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또 무증상 환자들도 많아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때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증상이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예, 팩트 체크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증상이 사실은 이게 무증상이라는 게 제가 한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딱 그 시점에 검사를 하면은 그분도 무증상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바이러스가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위험한 무증상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이었는데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걱정이 돼서 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무증상자 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역 당국에서? 야, 방역당 그런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를 시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가격리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시켜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증상이 없고 완치가 되면은 이제 퇴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 소멸이 되어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음성 판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흘 정도의 증상이 없었을 때는 그분은 예. 퇴원을 퇴원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무증상이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감염을 많이 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경우처럼 이 무증상자라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음압병동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그걸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분류를 하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70대 어르신 한 분이 사망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터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전 11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오전에 이분을 중증인지 경증인지 등을 확인을 해서 어떤 병원으로 후송을 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네.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되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었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 수도권에 말이죠. 병농동 여유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역 당국에서 음악 격리 병상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 병상도 확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맞아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병상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분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빨리 확인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늦어지면서 생긴 대기 수요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깜깜이 환자도 문제고 무증상 환자도 문제고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합니다만 또 한 가지 이 갈수록 전파 속도가 점점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번 수도권 유행 때는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와는 다르게 뭐 GH형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참 저도 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뭐 S형, V형, GH형 뭐 이게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빨리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3만 건 이상의 변이가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나 많습니다. 근데 3만 건 가까운 변이 중에서 뭔가 또렷하게 특징이 포착될 만한 변이를 묶어가지고 뭐 S형, V형 그리고 G형의 또 다른 변이 GH형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렷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V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V형이 거의 사그라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태원 때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갑자기 GH형이라는 게 유행을 주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GH형이 뭐 바이러스나 백신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이는 아니지만 이 과거에 유행했던 S형이나 V형에 비해서 이거 전파 속도가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3단계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계는 3단계를 해야 될 단계예요. 그 3단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바가 없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사실 그냥 딱 해놓고 얘기하면 10명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락다운과 비슷한 조치예요. 예. 학교 등교 같은 거 완전 금지되고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는 회사도 안 가는 뭐 그런 게 3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런 3단계 조치를 시행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3단계로 올리지 못할 또 뿐이지 이것도 쉬운 문제가 네, 아니에요. 상태만 놓고 보면 3단계다. 그래서 강조드리자면 방역당국은 3단계로 격상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행동은 3단계에 준해서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강혜영 기자 이야기 듣고 무엇보다 하여튼 우리 모든 시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